현지 생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계약이 3월 28일 날 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싸요. 왜 비싸냐? 거기 이제 뭐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지에 또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또 도와줘야 되는 문제들,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K2PL 계약과 관련돼서 상당 기간 좀 지연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있어요. 기술 이전해 주는 건 아니에요. UAE가 조금 투자를 하면서 요구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전투기에 소스 코드까지 달라고 그러는 건 이거 해줄 수가 없죠. 왜 UAE는 라팔에 소스 코드까지 원할까? 예,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이고요. 유튜브에서는 대영제국이라는 국방, 방위산업, 항공우주 전문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이 밖에 KDBS 뉴스라는 역시 비슷한 성격의 인터넷 뉴스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전차 현지 생산 계약 체결을 밝혔는데요. 기술 이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를 구입하기로 22년도에 포괄적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우선 도입한 거는 이제 K2GF 개필러, 즉 그 지금 이제 급한 전력 위주로 우선 1차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K2GF는 사실은 이제 우리 육군에 납품하기로 예정돼 있던 K2 전차였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이제 그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심해지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그걸 도입을 했고, 그때 이제 포괄적 계약을 맺으면서 폴란드 군 요구도가 들어간 K2PL도 구매를 하겠다, 현지 생산도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난 4월 28일에 물론 이전에 뭐 중요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체결했고, 그 현지 생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계약이 3월 28일 날 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K2PL 생산과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뭐 수출 금융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면허 생산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전차보다 가격이 비싸요. 왜 비싸냐? 거기 이제 뭐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지에 또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또 도와줘야 되는 문제들,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K2PL 계약과 관련돼서 상당 기간 좀 지연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거, 이제 폴란드에서 만드는 거는 PGZ라고 부르는 폴란드 국영 방사업체에서 만들어요.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K2GF보다 이제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 또 PGZ가 또 높게 불렀어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상당히 좀 머리 아파했고, 그리고 이게 PGZ가 이게 이제 폴란드 정치에 영향을 받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이제 공기업의 정권 바뀌고 나면 또 낙하산 누가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도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이전 정부의 사장이 가격을 막 높게 부른 것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 정리가 되면서 이제 순탄하게 해결이 됐죠. 다만 이제 K2 이 현지 생산 관련돼서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것도 뭐 우리가 막 퍼주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있어요. 함부로 그거 했다가는 쇠고랑 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전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전차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구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폴란드 기술에 이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상 3.5세대 전차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이제 폴란드도 이전에 자국에서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소련이 만들었던 T-71을 개량한 PT-91이라는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전차 사업 때는 우리나라가 만든 K1 전차하고도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든 그때 당시 이제 K1 전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K1 전차는 우리나라가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게 아닙니다.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우리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 기술을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사오고 공동 개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K1을 해외 수출하려면
뭐 미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천 기술 제공했던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에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시장에서 K1은 사실 큰 힘을 못 썼는데 K2 사실 이제 그런 문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중요 구성품들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한 것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수출할 때 다 블랙박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뜯게 하고 뜯었을 경우에는 폴란드가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배상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뭐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나름 그래도 꼼꼼하게 법과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우스운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시면 되고 다만 이제 폴란드의 기술 수준이 지금은 3세대 전차를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K2는 제가 말씀드린 3.5라고 했잖아요. 0.5의 기술 간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폴란드가 K2 전차를 현지 생산하면서 이제 폴란드 전차 제작 기술이 좋아지는 거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 측면은 뭐 폴란드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 이전은 빼고 뭐 유사시에 우리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폴란드에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폴란드에서 우리가 만약에 부품을 만들 상황이 아니다. 그럼 폴란드에 있는 K2PL 부품 회사들이 또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F-21 CJ-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긴다는 결정, 이게 사실일까요? 네, 맞아요. 원래 애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CJ5호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제 KF-21 만드는 회사 다녔을 때도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홍보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발간하는 사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CJ5호기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CJ5호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다른 CJ하고 달리 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조종사가 인도네시아 사람. 그분이 이제 복잡이 한 다음에 조종하게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전투기 뭐 시동 걸고 이제 비행하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CJ5호기는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KF-11 공동 개발할 때부터 원래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조종사라든가 운영 요원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경상남 사천 카이 공장에서 같이 이제 하면서 다 노하우를 전수받았어요. 근데 다만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를 인도네시아가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원래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훨씬 이전에 가져가야 됐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납부가 안 되다 보니까 못 가져갔었고 아시다시피 프라보 대통령이 우리나라 찾아왔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그 KF-10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어요. 사실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KF-10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 간에 KF-10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고 뭐 지금 이제 카더라지만 18대를 이제 계약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뭐 이 프라보 대통령 왔을 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 모두 야, 이거 전쟁 기간에 이거 계약하면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 라고 해서 일단은 좀 밀어놨고 세부적인 협상은 어느 정도 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는 연료대 도입하면서 100% 수출 금융 지원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는 85%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제기 넘기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은 어떻게 되나요? 실익은 사실 뭐 이게 KF-21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됐고 그 정리돼 가고 있는 수순이다. 개발과 관련된 건 사실 정리돼 가는 수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AE가 소스코드를 원해서 라팔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라팔 F4 버전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F5까지 자기네들이 선투자를 지금 했어요. UAE가 상당히 좀 뻘짓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투기 도입할 때 선행 투자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UAE는 이상하게 자기네 공군 이제 작전 요구 들어가는데 이걸 굉장히 높게 잡아놓다 보니까 기존 버전 대비 좀 높은 사양의 전투기를 많이 원해요.
그러다 보면 UAE 돈 많으니까 오일mon이 많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요. 선행 투자를 해요. 사실 이게 전투기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고기.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선행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선행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UAE가 이 선행 투자에 자기네들이 돈 내고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런데 UAE가 조금 투자를 하면서 요구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 전투기의 소스 코드까지 달라고 그러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컴퓨터 샀을 때 윈도우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 플러스 윈도우 소스 코드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럼 왜 UAE는 라팔의 소스 코드까지 원할까? UAE가 사실 지금 자국 내 방위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고 심지어 전투기에 다는 각종 공대지 무장들 거기에 뭐 정밀 유도 폭탄, 미사일 이런 것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회사라든가 기술자들을 영입을 해서 독자적인 그런 방산업체도 많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해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사는 라팔에 자기네들이 만든 무장을 달고 싶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라팔을 만드는 프랑스 다수사에 맡기면은 돈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 허가 받아야 되죠. 이런 거를 조금 안 하고 싶다. 우리 돈 냈으니까 우리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프랑스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도 이제 그것까지 줄 수 없으니까 단호하게 이제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같은 핵심 기술 공유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이 안 팔면 그만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출처가 좀 불확실해요. 이 지금 이제 그 KF-22 소스코드 관련돼서 뭐 UAE, 사우디가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기사 쓸 때 항상 보는 거는 그럼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래서 봤는데 그 어떤 기사에 이게 나와서 이게 최근에 좀 뭐 많이 이제 관심들 가지시는데 기사의 소스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외국 매체에도 사실 이런 내용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라파 사례 봤을 때 유해가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수는 없어요. 프랑스도 사실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전투기 자체를 파는 것도 물론 돈이 되지만 전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장을 장착하고 하면서 체계 통합하면서도 이제 돈을 또 우리가 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사후가 사실 사후 서비스가 더 큽니다. 전투기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투기 한 번 사면 30년, 40년 써요. 그러면 뒤에 성능 개량된 그때 다 소스 코드 다 또 필요한데 그걸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걸 다 줄 수 없잖아요. 대신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UAE가 구매하는 KF-21 전투기에 뭐 기체 중요 구성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최종 조립 공장 이런 것들을 UAE에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투기의 소스 코드까지 달라는 거는 사실상 골수까지 빼먹겠다라는 심보죠. 또 우리 법 제도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좀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아니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못 파는 거죠 사실. 대신에 우리가 좀 다른 거를 지렛대를 이용하면 또 그 국가들의 요구를 또 맞출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KF-21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사우디의 결정이 달린 거죠. 예를 들어 사우디가 F-35 사겠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미국이 사우디에 F-35 판다고 얘기는 꺼냈는데 약간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사우디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안 팔면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 있죠. 이란의 탄도미사일 자폭드론 공격 이번에 우리가 당했는데 야 그럼 우리도 탄도미사일 만들고 자폭드론 하자. F-35 하지 말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뼈 아프죠. 그런 측면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근데 F-35도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자기 게 아니에요. 일종의 렌탈 서비스지 이게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구매국이 굉장히 제한적 접근권밖에 없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거예요. 테슬라 잘 보시면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면 차가 달라지잖아요. F-35도 똑같아요. F-35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전투기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산다고 해도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전투기는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그래서 사실 사우디가 KF-11에 관심이 많았던 게 자기네 쓰는데 뭐 제약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을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뭐 F-35하고 KF-11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죠. F-35 완전 스텔스 전투기고 KF-11은 준 스텔스 전투기고 어찌 됐든 뭐 실전에서 F-35는 이제 검증이 된 전투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우디가 F-35 구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KF-21은 어쩌면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역봉쇄 전략에 대해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안타깝죠.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일단 제일 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쟁 뭐 미국에서는 물론 미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5월 2일이면 이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요. 의회 승인을 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일단 이거에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역봉쇄에. 안타까움이 남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 하면서 이거를 전쟁 초기에 좀 했더라면 그럼 오히려 이란이 정말 백기투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봉쇄에 봉쇄를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 이란도 지금 많이 타격이 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원유 같은 경우 생산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저장 시설에 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출을 계속 해야 돼요. 수출하면서 이란이 전쟁 수행할 자금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란도 상황이 지금은 녹록치 않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석유를 생산하게 되면 일단 원유를 뽑아서 이거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되고 이거를 또 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 빼내줘야죠. 뭐 쓰든가 이란 국내에서 다 쓰든가. 근데 이란 국내에서 지금 쓰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란 경제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봉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이란 국적의 뭐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차단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원유나 이런 저장 시설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일단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더 이상 석유 생산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밸브를 잠궈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왜 쿠바를 국가 안보에 대한 비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행정명령을 내렸을까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쿠바가 뭐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할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이제 마두로를 순식간에 체포를 했고 지금 베네수엘라 친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 통제권을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결제할 때 지금 달러를 쓰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통제하면서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는 나라들이 달러를 쓰게끔 만들어놨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이제 쉽게 정리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 쿠바예요. 그 베네수엘라 이전에 이제 마두로 때만 하더라도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친한 국가였고 그야말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쿠바가 갖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친미 국가로 변해버렸고 쿠바에 예전같이 석유를 안 주다 보니까 쿠바가 사실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과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이후 다음 타겟이 쿠바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이 쿠바에 군사적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이란 군사작전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지금 쿠바는 그냥 저 상태로만 내비둬도 나라의 운명이 이제 조만간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정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쿠바군이 뭐 미국의 쿠바 침공에 대비해서 훈련한다고 했는데 석유가 없어서 무슨 저기 달구지 같은 걸 끌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군용 차량들 굴리려면 석유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노새에 막 뭐 포를 끌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군사적 타격보다는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쿠바는 점점 시간이 없다. 내부적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더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쿠바가 110만 명 규모의 준군사 조직을 동원해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미국의 지상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까요? 쿠바는 오히려 이란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이란은 좀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있었고 쿠바는 굳이 지상군이 안 들어가도 되고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듯이 쿠바의 핵심 유엔들만 싹 가서 체포해도 되고 공습만 해도 되고 사실은 이제 군사적 옵션이 풍부하죠. 아니면 해상 봉쇄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지상전까지 또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할 필요 있지 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쿠바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마두로 체포되는 거 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단결을 위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오히려 쿠바 문제는 베네수엘라식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쿠바의 핵심 지도자만 싹 체포해서 데려가는 방법. 이렇게 되면 이제 쿠바도 베네수엘라처럼 친미 정권으로 2인자가 싹 변신하면서 친미 정권이 되겠죠.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이 쿠바를 군사적으로 압박할 경우 러시아가 실제로 개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제로죠. 왜냐? 일단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베네수엘라도 잘 보시면 러시아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거기까지 베네수엘라까지 남미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러시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쿠바도 뭐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에 넘어간다? 그래도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달리 쿠바는 석유라든가 이런 천연자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과연 쿠바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오히려 이거 잘못 개입했다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미국이 오히려 쿠바 제거를 도와야 될 판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정리되고 쿠바가 친미 국가로 돌아서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개입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